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간 전망을 이렇게 자주 바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큰 펀더멘탈 안에서 시장이 큰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 제가 제시드린 락바텀 2050인데요. 2100이 깨질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분명히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틀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기서 추세 반전이야. 2800, 2500, 3000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들죠. 너무나도 위험한 요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익 전망도 전반적인 흐름이 다 이렇게 다운턴이잖아요. GDP 성장률 전망도 올해 말까지 전부 다 더 레벨이 떨어지는 그림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럴 만한 동력이 약하다는 거죠.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은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 모멘텀, 이익 모멘텀, 실적 전망 하나 오르는 거 있죠. 금리. 기준금리. 그것만 오르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기술적 반등에 안도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뭘 정리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반등은 나온다는데 왜 팔라 그러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큰 펀더멘탈 안에서 시장이 아직까지 큰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 그런데 싸다라는 논리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 반전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몇 가지 시그널만, 뭐 기술적 분석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지수는 계속 올랐죠. 얘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이걸 보통 하락 다이버전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올랐는데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좀 플랫한 상황이에요. 더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다가 2600선까지는 올라가겠는데,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만들겠다, 또 하락 다이버전스를 크게 만들면서 시장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기회는 있다.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컵에 물컵에 반이 물이 있다라고 보면, 어떤 분은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이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차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좀 흐름들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대상으로 치고 빠지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600선대까지는 치고 빠지기만 잘해도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순환매만 잘 되는 거라도. 근데 이게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가만히 계시다가 2600선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정리하자.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코스피가 꺾여서 진바닥을 찾는 과정, 또는 제 전망이 틀려서 반등을 더 세게 하는 과정, 이 둘 간의 방향성이 결정된 다음에 그때 2600선대에서 마련했던 현금 비중을 밑에서 더 살지, 추세 반전을 보고 확인하고 더 살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분이 계세요. 세미나 다니다 보면 나는 지금 현금 비중이 90%고 70%고 주식이 15에서 30%밖에 안 돼. 이제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기다리셨다가 추세 반전이 확인되면 등락을 보일 때마다 사시든지, 아니면은 코스피 2300에서 20%, 2200에서 30%, 2100에서 50%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성향에 따라서. 그 전제는 기술적 반등은 뭐 2600선 뭐 많이 올라가봐야 2700선 돌파 시도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는 거고, 아직 진바닥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그 자료 뒤쪽에 보니까 그 락바텀이라고 쓰신 부분. 이거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제 생각보다 락바텀이 저 너무 밑에 있다고 보시고 계셔가지고. 아니 뭐 자료에 다 나왔고 뭐 유튜브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제시드린 락바텀이 2050인데요. 2050? 2500 아니고. 2050. 2100이 깨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 이유는 첫 번째 요 그림을 통해서는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락바텀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제가 왜 언더슈팅이니까 기술적 반등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아실 것 같은데 네. 요 밑에 있는 요 짙은 선이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거든요. 네.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근데 이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발생률이 2.5%. 그러니까 평균 수준에서 얼만큼 벗어나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PER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걸 네. 얼만큼 벌어져 있냐를 보는 거예요. 3년 평균에. 네네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라고 한다면 한 15% 확률 여기까지 갈 확률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라고 하면 2에서 2.5% 확률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3년 동안에 2%라고 한다면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을 언더슈팅 했던 게 금융위기 때 한 번. 네. 그리고 2018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지지력 보여줬고요. 네. 2012년, 13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지지력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2017년 추세 반전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었고요. 2018년, 19년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에서 지지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수준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깨졌었어요. 이번 6월, 7월 시장이 급락하면서 3년 평균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밑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살짝 네. 깨진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언더슈팅이다. 밸류에이션으로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왔다가 더 레벨 다운됐다. 그 이후에는 뭐 반대 매매도 있었고 네. 대출 감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8.7에서 8.8배를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8.7, 8.8이면 네, 충분히 싸다. 근데 이번엔 8.5 밑으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적정한 수준, 락바텀이라고 하는 수준을 언더슈팅했기 때문에 지금 때는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현금 있는 분들은 사야 된다, 반등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왜 2,050까지 가냐?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에요. 네. 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의 빌드업이 필요한데 네. 일단은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증시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렇죠. ISM 제조업 지수와 S&P 500 전년 대비 변화율은 0.74. 코스피랑은 0.56. 0.5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는데 S&P 500은 0.7이라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왜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냐? 실적이에요.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와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을 보면은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12개월 선행 EPS 등락과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상관관계가 0.68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랑 한국 이익 전망이랑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어디쯤 바닥을 잡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약 48 정도가 될 것 같아요. 48. 코로나19 그리고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바닥을 형성해줬던 레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퀀트 하는 친구가 이거를 통계 패키지에 돌린 거예요. 네. 돌렸다는 의미는 그 친구가 뭐 통계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요 ISM 제조업 지수랑 12개월 선행 EPS 전망치를 넣어놓으면 네. 지가 계산을 하고 추정을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네. 결과값을 내놓는데요. 그래서 결과값이 나온 게 왼쪽 표거든요.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일 때 6월 말 EPS 기준 어느 정도 떨어질까를 보여드린 거예요. 오. 이걸 기계적으로 다 계산이 된. 네. 48을 했더니 6월 말 기준 14.5% 빠진다. 이익 전망이 12개월 선행 EPS가. 이익 전망이. 예. 그래서 6월 30일 기준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14.5%, 15% 하향 조정된 것을 8.7, 8.8, 8.9에 적용을 해줬더니 나오는 지수대가 2000에서 2070선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이 ISM 주주추세가 이 정도 레벨 다운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12개월 선행 EPS가 14.5% 정도 떨어지고 이거를 락바텀이라고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레벨에 반영을 해줬더니 2050선 전후가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락바텀이라는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지면은 거의 뭐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 아니면 버티면은 다시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2300, 2200, 2100 깨질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여기서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고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2300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진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게 몇 월 며칠 날 2100이 깨집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최근 경기 둔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둔화폭이 크니까 일단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내년 1, 4분기가 될지 시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코스피가 2100이 깨지면 우리는 무조건 산다. 바이콜 하자. 2100에 근접하면은 더 이상 매도 실익이 없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2100이 깨지면 바이콜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밀릴 때마다 더 사거나 아니면은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좀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내려간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2100이 깨지면 진짜 싼 구간이다. 이거는 사면은 손해보지 않는 구간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200선에서 반전을 할 수도 있고 2300을 한 번 더 살짝 깼다가 이중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100까지는 좀 일단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추세 반전이 어느 레벨 정도에서 오는지 그거는 또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통화 정책, 물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업데이트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간 전망을 이렇게 자주 바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크로 자체가 춤을 추고 있으니까 네. 예, 사실 그보다는 더 춤을 크게 추는 증시 시장. 예, 그거는 뭐 그래서 말할 나위도 없죠. 저 아는 분이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파월도 계속 바꾸고 있고 정도도 계속 바뀌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전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변화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무조건 간다라기보다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전략적인 스탠스를 조정해 나가자. 다만 9월 달 중에는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고 자칫하면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현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하고 맞이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이미 어떤 종목들은 거의 락바텀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 좀 조언 좀 해주실까요?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도 좀 자료에 있네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배당주, 통신주, 음식료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지 네. 이거를 무조건 사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투자를 고민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은 네. 또 좋다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절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들을 사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배당주를 뭐 선호하시고 그 배당주 투자에 되게 특화되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실만 한데 이걸 가지고 더 끌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9월 중에는 채권하고 달러를 사자. 안전자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할 만큼은 반등을 했으니 네. 그 반대로 네.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 9월 이후 시장 안 좋아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 그래? 그럼 뭘 사야 돼? 맨날 물으신단 말이에요. 저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항상 사람은 그래요. 네.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이 고민만 하고 반등하고 있을 때는 떨어지는 거 사실은 생각하기도 네.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낮추고 채권하고 달러 관련된 ETF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네네. 그런 것들을 사자. 계속 이거를 이제 믹스하면서 가자라는 네.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많은 분들이 너무 주식에 오리엔티드 되게 계시면은 주식의 등락에 따라서 너무 힘드신 구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산군을 좀 넓히시면은 주식이 빠질 때 오히려 올라가는
자산군들이 있거든요. 안전자산이라 말할 수 있는. 뭐 채권, 뭐 달러,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금하고 은은 좀 길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달러랑 좀 상반된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금하고 은보다는 전 채권하고 달러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증시가 하락할 때 얘네들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을 찾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찾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 안전자산의 투자를 비중을 늘려놓고 그리고 언제 더 싸게 많이 잡을까? 왜냐면 락바텀이 나오면 안전자산에 투자했던 거 다시 현금화해서 주식으로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략을 펼쳐가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원달러율은 아마 8월, 9월 중에 뭐 1,300이 깨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모아 가시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1,3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채권 금리는 지금 2.6에서 2.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 3 근처까지도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2.8을 넘어서는 시점이 그때부터 좀 사 나가신다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그보다 좀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채권하고 달러를 좀 사 놓으신다면 시장이 불안정하더라도 내 자산군, 내 포트폴리오, 내 자산은 조금 안전성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진바닥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증시가 반등한다고 해서 막 여기서 뭐 흥에 취해서 있을 때는 결코 아니다. 절대. 만약에 그러면은 똑같은 패턴일 것 같아요. 또 이제 조정받을 때 얻어맞고 다시 또 마이너스 되고 막.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저 주변에서 뭐 제가 코스피 2,400, 500대, 600, 500대부터 사자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대부분 못 사셨고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600 가면은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장의 추세가 위쪽이라면 언제 사도 문제가 없어요. 결국 수익을 날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아래쪽이에요. 추세가. 큰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이상의 바이앤홀드 전략을 가져가기는 어렵고 오히려 반등하면 반등할수록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현금을 확보할까?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쪽으로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세게,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민 팀장님이 또 이제 단기적인 거, 또 중장기적인 거 함께 또 많이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민 팀장님 이야기는 자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또 저희가 또 한번 시간을 또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